자, 먼저 자,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 이제 분기와 전기라는 절차가 거치게 되는데요. 자, 27페이지 보시면은 자, 1번에 거래 식별과 기록해서 괄호 1번에 회계상의 거래에 나와 있는데요. 자, 회계상의 거래 계속 나와요. 예, 저희 지난 시간에도 계속 다뤘던 내용인데, 자, 회계상의 거래라는 것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변동하는 자산과 부채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을 저희가 회계상의 거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회계상의 거래를 이제 저희가 기록을 할 텐데, 자, 이제 기록을 할 텐데, 근데 기록을 할 때, 예, 그래서 그 장부에 노트에다가 이제 적을 때, 용돈기 입장에 이제 숫자 쓰는 것처럼 이 노트에 적을 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용돈 얼마, 그 다음에 뭐 책값 얼마, 밥값 얼마 이렇게 해서 적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기록을 하셔야 돼요. 자, 그 기록하는 방법이 이제 그 2번부터, 괄호 2번의 거래 구성 요소부터 쭉 등장하게 됩니다. 자, 괄호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2번의 거래 구성 요소 나오고요. 괄호 1번의 거래 기록. 자, 이제 기록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자산부채 및 자본의 변동을 분석해서 장부에 기입하는 과정을 우선한다. 예, 장부에 기입. 장부에 기입. 예. 그래서 영어로는 북키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말로는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것을 줄여서 부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부기. 그래서 부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북키핑. 예. 그래서 부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이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장부라는 것이 그냥 노트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 쓸 때 용돈기 입장을 그냥 뭐 쪽지에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용돈기 입장에는 노트를 별도로 사서 문방구에서 용돈기 입장에는 노트를 사서 그 용돈기 입장의 양식에 맞춰서 저희가 기록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도 그냥 아무나 그냥 백지에다가 그냥 뭐 쪽지에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장부라는 노트, 회계장부라는 노트에다가 저희가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장부, 회계장부를 뒤에서는 뭐 계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노트를 사서 그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한다. 그런 과정을 노트에 기록하는 과정을 부기라고 불러요. 부기. 자, 그래서 북키핑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부기의 종류에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다라고 나와 있죠. 예,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다. 그래서 부기의 종류에는 단식 부기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식 부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복식 부기. 자, 부기. 장부에 기입하는 그런 형식의 종류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단식북이라는 것과 복식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식, 복식. 뭐 많이 들어보셨죠? 예, 테니스 아니면은 탁구 같은데 단식하면은 혼자 치는 걸 말하는 거고, 복식 치면은 이제 둘이서, 한 팀이 둘이서 이렇게 2대2로 치는 것을 저희가 복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단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거래를 한쪽 면만 기록하는 거, 한쪽 측면만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단식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복식북이라는 것은 거래를 한쪽 면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을 같이 기록하는 것을 저희가 복식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기록하는 게 단식북이고 복식북이냐? 어떻게 기록하는 게 한쪽이고 어떻게 기록하는 게 양쪽이냐를 조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저께 저희가 보셨던 용돈기 입장. 자, 용돈기 입장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용돈기 입장에서 저희가 이 용돈기 입장의 거래 내용 어떻게 썼었냐면, 용돈을 3만 원만큼 받았는데 책값이 10,000원만큼 이렇게 지출되었고, 그 다음에 밥 먹느라고 돈을 5,000원만큼 썼고, 그 다음에 볼펜 사느라고 2,000원만큼 돈을 썼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어저께 쭉 첫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게 바로 용돈기 입장의 양식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용돈 받았고 책값 썼고 밥값 썼고 볼펜 돈 샀다 라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래한 기록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책값이 10,000원이다 밥값이 5,000원이다 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용돈을 30,000원만큼 받아서 책 사는데 현금이 10,000원만큼 나갔고 밥 먹는데 현금이 5,000원만큼 나갔고 난 볼펜 사는데 현금이 2,000원만큼 나갔다. 즉 현금의 증감 원인이 뭐다라는 것을 그 내역을 쓴 것이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조건 현금에 대한 정보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책을 10,000원짜리 샀을 때 현금이 10,000원이 나갔다라는 정보만 여기서 기록을 하는 것이지 그럼 실제로 그 책을 사서 그 책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대로 이제 온전히 잘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도난을 당해서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친구한테 이 만 원짜리 책을 8천 원 받고 다시 중고로 팔아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책에 관련된 정보는 이 용돈기 입장에 어디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즉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거래에 의해서 뭔가 주고받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주고받는 거래에 의해서 현금의 측면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그 외에 다른 측면에 대해서 뭐 현금이 나가면 다른 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금을 받으면은 다른 것이 나가거나, 이러한 그 다른 거래 측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책이면 책 같은 이런 좀 소액 자산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뭐 자동차다, 집이다, 그래서 돈 주고 자동차를 샀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자동차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장부도 따로 있어야지 그 자동차라는 자산을 저희가 기록하고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용돈기 입장으로만 저희가 기록한다라고 한다면은 현금, 내가 자동차 사느라고 돈 나갔다라는 현금에 대해서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별도로 관리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회계 기록할 때는 뭐를 쓰느냐? 복식부기라고 해서 이 거래 양면성, 단순히 거래를 이제 현금의 기준으로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양면성에 비춰서 거래에 이 주고받는 자산, 부채, 자본 모든 항목들의 변동을 모두 다 한꺼번에 기록하는 복식북이라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복식북이란 회계상의 거래의 양면성을 모두 기록하는 규칙을 말한다. 그래서 그 회계상의 거래의 양면성을 모두 기록하는 규칙. 그래서 그거 하나 밑줄 쳐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하시면 되는데, 자, 근데 기록을 할 때 회계상의 거래의 이제 양면성을 모두 기록한다. 즉, 그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다른 부채, 다른 자본의 그 변동도.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모두 다 기록한다는 게 복식북인데, 근데 기록을 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을 할 때 그냥 저희가 노트에다가 아무렇게나 줄글로 쭉 그냥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하면은 저희 나중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좀 불편해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런 장부에 기입하는 거, 부기하는 거, 이거 왜 해요? 왜 하냐면은 결국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손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무상태표의 양식에 맞게,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유사하게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 재무상태표 양식이 뭐였죠?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자, 좀 작게 그려보면은 재무상태표의 형식을 보면은 왼쪽에, 자, 이 왼쪽을 저희가 뭐라고 불렀었죠? 좌변이 아니라 차변. 차변. 그죠? 차변. 오른쪽은 대변. 기억나시죠? 그래서 차변 쪽에는 자산이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대변 쪽에는 부채와 그 다음에 자본이 이렇게 쓰였었어요.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저희가 재무상태표 그리고 재무상태표 등식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만들기 위해서 거래를 기록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 재무상태표 등식과 유사하게 재무상태표 등식과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동일하게 이 기록을 하면은 훨씬 더 이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 손쉽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래를 기록하게 될 텐데, 그 거래 기록을 재무상태표 등식의 양식과 맞게 자산의 증감은 차변에, 그리고 부채와 자본의 증감은 대변에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자, 복식북이라는 것은 단순히 현금 또는 뭐 자산 한쪽 측면의 변동만 거래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회계상의 거래, 즉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그 회계상의 거래에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다 기록하는 것이 복식북이다. 근데 그 복식북이를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을 기록할 때 이렇게 재무상태표 등식에 맞게, 재무상태표의 양식에 맞게 자산은 차변 쪽에, 부채와 자본의 증감은 대변 쪽에 이렇게 써주면은 나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훨씬 더 쉽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보면은 자산의 증감은 이렇게 차변 쪽에 써주면 좋을 거고요. 자산의 증감은 차변 쪽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의 증감은 대변 쪽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와 이렇게 자본의 변동은 대변 쪽에 이렇게 써주면 좋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예. 다른 게 아니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공채 그 장부 있죠, 장부? 예, 저 노트를 사가지고 이제 막 거래 용돈기 입장을 쓸 때 그 용돈기 입장을 그냥 한 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으로 싹 접어요. 예, 반으로 싹 접어요. 그래서 그 한 페이지를 반으로 싹 접은 다음에 왼쪽은 차변이랑 이름 붙이고 오른쪽은 대변에 이름 붙여서 왼쪽 차변에다가는 자산의 증감 주르륵 쓰고 그다음에 오른쪽 대변에다가는 부채와 자본의 증감을 주르륵 쓴다. 그 얘기예요. 네, 그냥 변을 나눠서 예, 그 한 페이지를 나눠서 왼쪽 오른쪽을 구분해서 따로 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감은 차변, 부채 자본의 증감은 대변. 왜? 재무상태표 그릴 거니까. 결국 재무상태표 그릴 거니까. 이렇게 맞춰 쓰는데. 자,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자산의 증감을 왼쪽에 쓴다라고 말씀드려요. 차변에 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자산의 증가를 차변 쪽에 플러스로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를 차변 쪽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 쪽에 플러스 감소는 대변 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쓰느냐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차변 쪽에 플러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숫자를 함께 쓰면은 이 차변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이 더 들어가서 이게 조금 기록하기가 좀 불편한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산의 증감을 원래는 차변 쪽에 쓰기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막 등장이 되면 더 불편하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 쪽에 플러스로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똑같이 이렇게 차변 쪽에 쓰면 되지만 자산의 감소를 차변에 마이너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변 쪽에 이렇게 플러스로 쓰면은 이게 자산의 감소다. 그래서 자산을 그냥 대변 쪽에 쓰면은 그거는 자산의 감소다라는 것을 그냥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약속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네. 다시 한번 차변에 자산의 증감은 원래 쓰기로 했지만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그럼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로 쓰면 되겠죠? 근데 그 마이너스를 이 차변 쪽에 같이 쓰면은 이게 헷갈리나 봐요. 예. 그런가 봐요. 왜 그런지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봐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를 여기 차변 쪽에 마이너스를 쓰는 게 아니라 대변 쪽에 이렇게 자산 숫자를 쓰면은 그 대변 쪽에 쓴 자산 금액은 자산의 감소다라는 것을 서로 약속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부채 증가는 대변 쪽이지만 부채 감소는 차변 쪽에 반대편에 쓰겠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할 때, 노트에 쓸 때 부채가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했다라고 한다면은 부채의 증가는 이렇게 대변 쪽에 쓸 수 있지만 부채의 감소는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차변 쪽에 왼쪽에 플러스로 쓰면은 이거는 차변에 쓰인 부채는 감소구나, 부채 감소구나 이렇게 저희 회계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도 마찬가지겠죠? 자본의 증가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차변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그래서 원래는 재무상태표 양식에 맞게 이렇게 자산의 증감은 차변 쪽에 부채의 증감은 제 대변 쪽에 자본의 증감 대변 쪽에 쓰기로 했는데 근데 증가는 해당 그 변에 맞게 쓰지만 감소는 그 해당 변에 마이너스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써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전 시간에 배운 항목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가지가 더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있냐면 자, 수익과 비용을 배웠었어요. 수익과 비용. 자, 수익과 비용이라는 게 뭐였죠? 자, 회사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손익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 그리고 자본의 감소를 별도의 구분을 써서 별도의 명칭을 써서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익 또는 비용 자본의 증가는 수익, 자본의 감소는 비용. 그래서 경영성과에서 발생한 손익거래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를 수익, 자본의 감소를 비용으로 해서 그의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별도의 명칭으로 관리하는 계정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근데 수익과 비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예요. 결국 자본이에요. 그죠? 자본이에요.
수익과 비용은 자본의 증가와 감소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이제 저희가 또 기록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은 자본의 증가, 그 다음에 비용은 자본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쪽에 수익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감소와 동일하게 비용 써주시면 돼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죠. 왜? 그냥 비용 자체가 자본의 감소고 수익 자체가 자본의 증가이기 때문에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를 뭐 이해하거나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증가,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의 감소이기 때문에 그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에 맞게 대변과 차변에 이렇게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불리냐?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거래 판료소라고 불려요. 거래 판료소. 거래 판료소. 그래서 저희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보면은 자,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자, 원래부터 하려고 했었던 거 뭐냐면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이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과정이다. 즉 회사가 열심히 거래를 해서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 자산부채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그러한 변동을 기록하려고요. 근데 기록할 때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나중에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굉장히 힘드니까 이 재무상태표 양식과 비슷하게 미리 기록을 해놓으면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좋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양식과 비슷하게 자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비용, 자산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재무상태표 양식과 비슷하게 기록을 해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변 쪽에는 원래는 자산의 증가액 그리고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의 증가액을 쓰면 되겠지만 근데 증가액은 그대로 쓰지만 감소액은 차변에 마이너스 또는 대변에 마이너스 쓰는 게 마이너스라는 것이 조금 벙크 안 좋으니까 하여튼 뭐 번거로우니까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금액을 최대한 없애고 그 반대편에 자산 그 반대편에 부채 감소를 쓰게 되면은 부채를 쓰게 되면은 자산의 대변 쪽에 쓰여 있는 자산의 금액은 자산의 감소로 그 다음에 차변 쪽에 쓰여 있는 부채와 자본의 금액은 부채와 자본의 감소로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기로 한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을 기록하기로 한 이러한 약속을 저희가 거래 판료소라고 불러요. 거래 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교과서에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7페이지 2번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증가와 감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일치하도록 차변의 플러스의 금액으로 기재한다. 자, 가로 2번 자산의 부채 및 자본의 증가 감소 보시면은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 재무상태표 양식과 일치하도록 차변의 플러스의 금액으로 기재를 해요.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마이너스로 기록할까 생각해봤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대변에 기재하기로 하다.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변에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 쪽에 쓰면은 자산을 쓰면은 대변에 있는 자산은 자산의 감소구나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채, 자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수익과 비용 나와 있는데요. 자, 수익과 비용. 자, 손익거래에서 자본이 변동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미 공부했어요. 근데 수익은 자본의 증가, 비용은 자본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와 동일한 변화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래 구성 요소들을 쭉 쓰여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그리고 수익의 취소인데 이 수익의 취소까지 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비용의 발생까지를 저희가 차변에 들어가는 숫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이 항목들을 저희가 대변 요소, 대변 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면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가하는데 그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가를 이렇게 분석해서 기록하시면 되겠다. 왼쪽 또 오른쪽 차변 또는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 구성 요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자, 거래의 결합 관계라고 나오는데요. 자, 거래의 결합 관계. 자, 이건 뭐냐? 자, 거래의 결합 관계라는 것은 자, 읽어볼게요.
자,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기록함으로써 거래의 구성 요소 중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연결하는 것을 거래의 결합 관계라고 한다.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연결해요.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연결하는 것을 거래 결합 관계라고 하는데, 근데 맨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한다. 자, 회계상의 거래가 있으면은 회계상의 거래에서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하는데, 그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할 때 이 차변 요소만 발생하면서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할 수는 없어요. 또는 대변 요소만 발생하면서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하는 회계상의 거래가 있을 수는 없어요. 언제나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결합하면서 자산부채 자본이 변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변 요소가 있으면 대변 요소가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대변 요소가 있으면 하나 이상의 차변 요소가 반드시 발생하겠다. 또는 3개 이상이 같이 결합될 수 있다. 어쨌든 한쪽만 발생하면서 거래가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게 바로 이 거래의 결합 관계예요. 이것도 그냥 법칙이요. 이것도 그냥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별도의 뭐 증명이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그 재무상태표 등식처럼 하나의 종교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합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래는 절대 없다. 그래요? 지금 절대예요, 절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맞는지를 각각 거래별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자, 거래의 결합관계에 의한 거래의 분석 나인데요. 자, 거래의 결합관계에 의한 거래의 분석 보시면요. 다음의 거래들은 각각 개별 별개의 상황들이다. MS 헤어에 현금이 납입되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라고 해서 이제 예제 1번에 쭉 거래들이 나와요. 자,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은, 자, 현금이 납입되고 회사가 설립되었대요. 자, 회사에 현금이 납입되고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저희 봤었던 그 김재민 씨가 MS 헤어 이렇게 설립하면서 15만 원만큼 자본금 냈어요. 그죠? 그래서 주주가 회사에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제 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럼 제가 어떠한 이제 거래 분석해 봤었냐면, 자산,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면서 주주의 몫인 자본이 증가했었죠. 그죠?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했었어요. 이거 그 거래의 결합 관계를 여기서 분석해 보면은, 요 차변의 자산의 증가라는 이 거래 요소와 그 다음에 대변의 자본의 증가라는 거래 요소가 이렇게 같이 발생한 것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렇게 같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분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관계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MSA는 의자와 드라이기 등 설비 자산을 현금 구매하였다. 자, 현금으로 구매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설비 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나 자산이 감소하죠. 그럼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죠? 설비라는 자산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은 차변 쪽에 자산의 증가, 설비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 쪽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자, 동그라미 3번. MSA는 왁스와 세럼, 에센스 등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매했다. 자, 외상으로 구매했대요. 자, 외상으로 구매. 자, 이거 또 추억을 되살려 보시면은, 자, 소모품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소모품을 샀기 때문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근데 저희가 외상으로 샀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이제 명칭을 썼었죠. 그래서 빚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이렇게 하나씩 같이 결합이 되면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었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MSA는 현금을 받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 자, 현금을 받고 미용 서비스 제공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었다. 자, 그럼 일단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돈 벌었으니까 수익이 발생하죠. 그죠? 네,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이렇게 결합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자산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현금이 들어오면서 회사에 수익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익 발생 대변 요소가 같이 결합이 될 거예요. 다른 요소들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모든 거래가 다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발생하면서 거래가 분석이 돼요. 네. 단 하나도 어떠한 거래도 차변 요소만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대변 요소만 발생한다든지 이러한 일방적인 요소만 발생하면서 거래가 거래가 분석되지 않는다. 다른 항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5번 광고 의뢰로 인한 광고 의뢰에 대한 대가로 파워블로거는 비용을 청구하였으며 다음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비용이 발생하면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었죠. 그죠?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차변은 비용의 발생, 그다음에 대변은 부채의 증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요.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비용의 발생, 부채 증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MS에어는 자, 3번에서 소모품의 외상 매입과 관련된 미지급금의 대금을 지급하였다. 자, 미지급금. 자, 저희가 그 외상 매입해서 부채가 증가했었는데 그 미지급금을 이제 돈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돈으로 갚으면서 빚이 청산되었다. 그러면은 저희 부채가 감소하면서 미지급금이랑 부채가 감소하면서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이러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부채 감소 차변에 그리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 동그라미 7번. MS에어는 소속 미용사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래서 MS에어는 소속 미용사들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지금 급여를 지급했다. 그럼 급여는 저희가 사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사장님의 몫에서 떼어주는 손익거래 비용의 발생. 그러면서 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뭘 줬다? 예, 자산을 줬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랑 비용의 발생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차변 요소 또 대변 요소 결합되어서 거래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8번. 자, 주주가 MS 헤어로부터 현금을 배당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자, 김재민 씨가 그 돈 빼갔어요. 김재민 씨가 회사한테서 돈을 5천 원만큼 빼갔어요. 자,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거래가 분석이 되느냐? 자, 일단 주주한테 돈을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하겠죠? 예, 자산이 일단 감소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인출해 나가면서 주주의 몫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같이 감소하게 될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자본의 감소, 그다음에 자산 감소 이 두 개의 결합에 의해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같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모든 거래는 다 이러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의 결합 관계로 분석이 될 수 있다. 예. 하는 거예요. 한쪽 요소만 발생해서는 저희 거래를 한쪽 요소만 발생하는 거래는 발생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저희가 거래를 분석해 봤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뭘 또 볼 수 있냐면 자, 29페이지 가로 4번에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자,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자, 보시면은 거래 요소에 읽어볼게요. 자,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살펴본 결과 회계상의 거래를 기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예,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저희가 거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래 이중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거래라는 것이 발생할 때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반드시 같이 결합되어서 한쪽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차변 요소 하나 이상,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같이 결합되어서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저희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 이중성인데, 근데 이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이제 기록하면은 어떠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자, 차변 요소에 의한 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과 그 다음에 대변 요소에 의한 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언제나 일치해요. 금액이 일치해요. 그래서 거래를 분석해 봤을 때 차변 요소에 쓰이는 이 자산의 증감과 그 다음에 대변 요소에 쓰이는 이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이 다 더해보면 차변 요소를 쭈르륵 다 더해보고 대변 요소를 쭈르륵 더해보면 언제나 이 두 개가 일치한다. 그래서 차변 요소의 합계와 그다음에 대변 요소의 합계가 일치한다라는 이제 법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걸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차 평균의 원리,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같다. 평균의 원리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에 자,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금액의 합계는 언제나 일치하게 되면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라고 했죠. 대차 평균의 원리.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차 평균의 원리. 자,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복식부기란 거래 이중성에 따라서 거래 이중성을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을 나타낸다라고 나와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는 뭐냐? 차변 요소의 합계, 대변 요소의 같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산식에 나와있죠. 자, 근데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그 밑에 산식에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어요.
자, 차변 유세합계와 대변 유세합계가 같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 쓰여 있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금액과 그다음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금액이 같다라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산식을 좀 변형해 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 자산의 감소를 이쪽에 차변 쪽에 마이너스로 보내고 그다음에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렇게 대변 쪽에 마이너스로 보내 보시면은 어떻게 산식이 정리가 되느냐? 결국 자산의 증감은 부채의 증감, 자본의 증감, 그리고 수익과 수익 빼기 비용 이렇게 저희가 산식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산의 감소는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증가 빼기 감소해서 순증감액 네,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이쪽으로 보내면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를 빼서 순증감액 그래서 부채의 증감, 자본의 증감, 그리고 수익 빼기 비용 그래서 이렇게 저희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수익과 비용은 뭐였죠? 수익과 비용? 수익과 비용은 그 본질은 자본이다 말씀드렸죠, 그죠? 예, 수익과 비용은 이렇게 자본이에요. 결국 자본이 증가한 것을 수익, 자본이 감소한 것을 비용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수익과 비용은 자본이다라고 이렇게 합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식을 정리해 보니까 이 산식 어디서 왔던 거죠? 예, 재무상태표 등식이죠. 재무상태표 등식, 그죠? 예, 자산의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저희가 이 거래를 갖다가 굳이 차변하고 대변 나눠서 쓴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재무상태표를 좀 편하게 만들어 보려고 좀 꼼수를 부린 거예요. 뭐 꼼수라기보다는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양식에 맞게 차변과 대변을 나눠서 썼기 때문에 결국 얘네를 합해 보면은 결국 재무상태표 등식이 된다라는 것은 뭐 그냥 순화 논리죠, 그죠? 별다른 거 새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얘를 만들려고 이렇게 차변 대변을 나눠 썼으니까 얘를 다 합해 보면 당연히 얘가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을 갖다 이렇게 왼쪽으로 썼다가 오른쪽으로 썼다가 바꿔 쓴 것이기 뿐이기 때문에 결국 의미하는 바는 다 똑같다. 언제나 자산인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재무상태표 등식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아요. 전 시간에 제가 이 재무상태표 등식의 내용이 저희 그냥 종교 같다. 하나의 진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 등식이 이 회계 전반에 걸쳐서 회계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차평균의 원리까지 보셨고요. 그래서 이 복식부기는 어떠한 이 원칙에 따라서 결국 거래를 기록한다. 정리해보면은 복식부기는 대변과 차변액계가 같다. 즉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거래를 기록한다. 대차평균의 원리란 뭐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 차변의 합계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러한 대변의 합계 금액, 거래에서의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의 금액이 같다라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이런 거래를 기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런 거래의 차변의 합계와 거래의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뒤에서 이제 실제 거래를 기록해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괄호 4번에 대차평균의 원리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실제 기록은 2번에 분계에서 나오는데요. 자, 이 분계의 내용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